ADD에 있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나마 우리 업체 들어가면 다행이죠. 만약에 이런 적들이 중국 같은 데 가면 어떻겠어요? 간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샤를의 군사연구소. 네. 샤를 세환님, 이세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평소에 꼭 한번 저는 뵙고 싶었거든요. 네. 뭐 여러 차례 연락을 주셔서 네. 오늘에야 제가 왔습니다. 집요하게 섭외를 해서 투자자분들도 이제 네. 방산을 너무 좋아하세요. 네. 이제 K자가 붙으면 이제 수출 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샤를 세환님이 원래 이제 기자 출신이시고 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방위 산업을 봐왔잖아요. 네. 한 10년, 20년 네, 전이라 네. 지금이랑 느끼시기에 좀 어때요? 그때는 10년 전이면요. 저희가 뭐 무기에 대한 것을 뭐 수출한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을 때예요. 상상도 못하다.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만든 이제 자주포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전차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뭐 T-50에서 F-50 넘어가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방산 수출에 대한 꿈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메이저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생각도 못했을 때죠. 생각도 못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다져서 온 거예요. 굉장히 다져서 왔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의 50년 가까이. 네. 월화수목 금금금을 생활화했던 개발자와 엔지니어들. 갈아 넣은 거죠. 이게 혹시 사계란 노래 아세요? 예, 빨간 꽃 노래. 네. 그거 미신 쟁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다라는 네. 말이 확 와닿네요. 네. 그 주변에서 평가하는 것도 확실히 달라졌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가장 느낀 게 뭐였냐면 2022년 1월이었어요. 21년? 2022년 1월. 그 러우 전쟁 터지기 직전이요? 직전이었죠. 직전에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이 조금씩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방산 수출이 조금씩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산 수출한 건 뭐냐면 여기에 뭐 자주포 조금 팔고 저기에 뭐 FA50 조금 뭐 T50 조금 팔고 뭐 이 정도였거든요. 아직 그때는 이제 전차 수출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을 때인데 그때 1월달에 제가 그 증권사 방송에 나가서. 네. K방산에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된다. 앞으로 전망이 무척 밝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세계가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쟁이 나고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 그해 5월에 폴란드에서 대박이 터지면서 그렇죠. 그때 제가 굉장히 감사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그렇게 됐다. 근데 그때 뵀어야 되는데. 근데 정작 저는 엉뚱한 데 투자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아는 사람이 그게 또 힘듭니다. 네. 완전 그쪽 전문가 또 힘듭니다. 투자로는. 근데 이게 이제는 수출 데이터로도 그렇고 주가로도 그렇고 우리 피부에 딱 와닿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방위 산업의 어떤 체질이라는 것도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술력은 물론이고. 네. 어떤 게 가장 많이 체감이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방산하면 우리가 완제품을 A부터 Z까지 다 해서 이렇게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부품까지도.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이거예요. 포탑은 이 나라 거 해주고 요 시스템은 저 나라 거 해주고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게 해줘. 이렇게 요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해외에서요? 네. 해외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생산한 시스템을 하나에 통합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걸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인티그레이션이 돈이 잘 됩니다. 그래요? 예,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이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의 주특기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F-35 만들고 F-16 만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은 수익 나는 것이 바로 인티그레이션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체계 통합해주는 사업. 체계 통합이라고 하죠. 예.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여러 부품들의 조합일 수 있고 시스템 자동차도 통합. 그런데 특히 근데 무기 체계는 이거 통합하는 게 더 까다로울 그렇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너끈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육해 공군 모든 지금 무기 체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걸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완제품을 만드는 능력도 좋아졌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K방산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게 뭐냐? 동력 계통이었어요. 동력 엔진이었죠. 파워팩 엔진. 아하. 근데 적어도 육상 부분, 육상 장비만큼은 이 기술력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자체 엔진. 네. 그다음에 해상 무기 체계에서도 상당히 확보했고, 이제 남은 건 이제 공중 무기 체계죠. 그러니까 전투기의 엔진 같은 거. 요것도 지금 굉장히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각 업체들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지금 또 월화수목금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는 52시간제가? 그러니까 이게 52시간제가 굉장히 제약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사실 개발자한테 이걸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52시간을 적용하는 건 조금 힘듭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것도 그 기간 안에 빠르게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데 6시 되면 뭐 PC가 꺼진다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무기 체계를 만든 게 뭐가 어떻게 했냐면 소요가 있어야지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군에서 야, 이거 이런 거 만들어줘,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압축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저 장비, 독일에 있는 저 장비하고 비슷한 거 만들어줘. 하면 이제 업체가 달려들어서 만든 거예요. 해야죠. 네. 그럼 당연히 압축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한데 이게 압축 성장으로 해서 쫓아오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국가에서 조금만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똑똑하고 좀 국가 역량을 확 집중하면 탁 따라올 수 있어요. 중국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에 요 단계를 넘어가야지 진짜 메이저 시장에서 우리가 선도를 하게 되거든요. 앞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선두를 추격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앞서가는 건 완전 다른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K방산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K방산 잘 나가지만 3년 후에 4년 후에 K방산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음 단계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있다. 네. 요건 뒷부분에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인 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우선은 현황을 조금 더 짚어보고 그래서 해외에서 요구하는 것도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그걸 잘 맞추고 있는 거고 요거 하나 또 짚어보고 싶은데 정말 수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거 거의 무슨 뭐 새벽 배송처럼 장갑차 포장해갖고 바로 보내주고 그건 다 좋은데 일단은 급한 대로 국내 배치하려던 거를 먼저 포장해서 국제 택배로 보내주고 근데 반대로 국내 실전 배치에 너무 이제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떻게 봐야 당연히 될까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뭐 전차를 예를 들면 K2 전차를 얘기 들면 일단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의 생산 능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 현대 로템이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이게 폴란드가 워낙 사정이 다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폴란드는 사정이 굉장히 다급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차 다 우크라이나 줬거든요. 다 우크라이나 줘버렸어요. 다 T-72 계열이었으니까. 러시아제 계열, 예전에 소련 시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체계가 전부 다 러시아제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제 무기체계를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기체계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특히 전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독일의 레오파드하고 우리 거하고 K2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폴란드하고 그냥 수의 계약한 게 아니라 걔네가 비교 평가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몫으로 돼 있는 걸 K2GF라고 갭 필러라는 명칭하에 이제 폴란드에 넘겨줬는데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제 제조업체인 현대 로템이 그대로 있었냐? 그렇진 않죠. 이제 현대 로템은 자체적으로 연간 1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이요? 1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 라인을 조금 조정을 하면 150대 너끈하고요. 조금만 더 이제 근무교대나 이런 걸 조금 더 약간만 타이트하게 조정하고 이제 현대로템이 왜 철도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철도 부분의 인력도 조금 조정하게 되면 1년에 200대가 가능합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차를 1년에 200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죠. 예. 왜냐? 우리의 최대 라이벌이 어디죠? 전차가 독일이요? 독일 예. 레오파드죠. 레오파드 A8, 예. A8 예. 그건데 1년에 몇 대 만들까요? 그 회사에서. 좀 많이 문을 닫아놨었다고. 네, 라인을 네, 닫아놨었다고. 몇 대나 될까요? 뭐 몇십 대? 한 달에 4대 만듭니다. 한 달에 4대. 네, 한 달에 1년에 48대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가 지금 레오파드 44대를 주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6년 후에 받습니다. 예? 독일산을요? 예, 6년 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밀려 있어서. 네, 6년 후에 받아요. 왜냐? 그럼 이 사태가 왜 왔느냐? 냉전 끝나고 나서 예. 더 이상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럽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공장들을 폐쇄했어요. 폐쇄하고 그래도 이 회사를 없앨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없앨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1년에 질질 끌면서 몇 대씩 만들어 놓는 라인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뭔가 연장만 해놓는. 네. 목숨만 연장해요. 그런데 이거 수주를 받은 회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장할 노릇이 아니에요. 이거 돈도 안 남는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하청을 줍니다. 하청, 예. 재하청 뭐 예.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또 재하청을 줘요. 그러면 이게 독일에서 맛은 안 남으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EU 국가잖아요. 예. 독일에서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스페인, 그리스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하청, 재하청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K2 전차를 외국에 팔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K2 전차를 우리 군에 납품할 때 대당 130억, 외국에 팔 때는 한 200억 정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지 나와서 그다음에 배송비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데 레오파드는 한 대 얼마일까요? 우리가 200억에 파는 걸 얼마나 팔나? 좀 더 비싸지 않아요? 예, 좀 비싸죠. 예. 네. 450억입니다. 2배 이상 비싸다고요? 네. 참고로 아파치 헬리콥터 한 대 가격이 500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값비싼 전차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이게 부품 공급처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 라인이 딱 걸리면 전체 공정이 멈춰버린 일도 있어요. 공급망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이 2년 전부터 자국 내에 다시 공급망을 깔고 다시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워낙 복잡한 공급망이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증설을 하려고 해도 빨리빨리 안 되는 거네요. 네, 그게 빨리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부품 가져오면 야 이거 누가 만든 거냐? 그러면 저 나라에서 누가 만들었는데 또 내려보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이 막 거미줄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냥 창원에서 다 하나. 네, 창원에서 다 하고 창원에서 다 한 다음에 이제 해외 공급 기주로 폴란드를 손잡은 거죠. 거기다 또 공장 지어서 한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량 주고 일단 우리나라 버전 한 다음에 폴란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원했거든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더 비쌉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거의 한 300억 가까이 해요. K2 전차가요? 네. 우와. 이게 왜냐하면 지금의 K2 전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또 여러 가지 드론 대응책도 있고 사격 통제 장치나 그다음에 뭐 C4I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됐어요. 그다음에 능동 방어 장치까지 아주 우수한 게 달려 있고요. 이게 능동 방어 장치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 능동 방어 장치라고 아시나요? 그 뭐 전투기에서 뭐 플레어 쏘도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전차가 대전차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요.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오면 예전은 어떻게든 몸빵으로 막아보려고 했다고요. 근데 위에 그러니까 반응 장갑 이렇게 해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탄총 같은 게 있어서 로켓이나 미사일 날라오면 이걸 산탄총을 쏴서 얘를 미리 터뜨려버리는.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 능동 방어 장치거든요. 사실 이 능동 방어 시스템의 최선두 주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아이언돔 같은 거요. 아이언돔하고는 좀 달라요. 아이언 피스트라고 아는 게 그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언 피스트라고 있거든요.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스트라고 있는데 요거에 실전에서 증명이 됐어요. 이게 최고 시스템인데 우리도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비싼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도전을 해서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한국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을 해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라이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야 차라리 우리 다음 버전을 우리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했어요. 먼저 공동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을 우리 거 써.
하다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우리가 만들래.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음 넥스트 버전을 우리가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갔어요. 먼저. 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공동 개발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 폴란드 전차, 이제 폴란드 그러니까 K2PL이라고 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폴란드도 나름 그러면 이거죠. 야심찬 계획이 있는 거죠. 뭐냐? 예.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K2가 나갈 때 그 K2는 폴란드가 만든다. 야, 자기네가 유럽의 생산 예. 기지가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직수출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네네네.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외주? 앉아서 돈 버는 방법. 앉아서 돈 버는. 예. 예. 어차피 K2 전차의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직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 같은 거 네. 내보내주고 네. 거기에서 조립하고 로열티 이렇게. 받고. 네. 이게 꼭 먹고 알 먹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미 폴란드는 슬로바키아하고 MOU도 맺었어요. 우리 폴란드에서 이거 나오면 즉시 슬로바키아에 판다.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야, 그럼 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커졌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이 그래서 요즘 미치려고 합니다. 한국 때문에. 왜? 예전에 냉전 시절 때까지만 해도 나토 카르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서로 자기네 네, 거. 나토 밀어주고. 국가는 나토 것만 사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을 특히 동유럽 쪽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살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다 나토. 예전에는 바르샤바 조약국이었지만 냉전 이후에 나토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나토에 새로 들어온 나라는 나토 카르텔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틈새 시장을 그 어렵다는 유럽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는 노르웨이 시장에서 좀 탈락을 했었잖아요. 네. 걔네가 그때 그냥 비싸지만 레오파드 그것도 산다고. 전형적인 나토 카르텔의 장난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발표하기 전에 노르웨이 관계자가 우리 제조업체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왜 비교 평가가 나왔는데 게임이 안 된다. 훨씬 좋은 거예요. 축하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발표가 어떻게 독일제로 나버렸어요. 굉장히 정치적 선택이었어요. 독일이 굉장히 집요하게 정치적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뭘 동원했냐면 예전에 나토 국가들은 대부분 독일제 레오파드 썼어요. 그래서 모든 예전 나토 국가에 뭐가 있냐면 레오파드 전후회가 있어요. 전후회요? 네. 노르웨이 레오파드 전후회를 우리 향후에 있듯이. 노르웨이는 레오파드 전후회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로비질을 한 거예요. 레오파드 좀 탔던 사람. 네. 제네시스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랜저 동호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거. 투싼 동호회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노르웨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보통 디브리핑 안 해주잖아요. 끝나고 나면 디브리핑 안 해요.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방사청하고 업체 관계까지 불러서 디브리핑을 해줬어요. 미안하다고.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근데 만약에 차후에 너네 K2 전차를 선택하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직접 설명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성능을 우리가 입증해 줄게. 네. 이렇게. 그리고 희한한 건 자주포는 또 우리 거 샀어요. 노르웨이가. K9이요. 예, 저 독일제 피제대치 안 사고. 그거는 어떻게 더 차이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피제대치 2000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주포는 맞는데 가격이 넘사벽입니다. 2.5배 정도 나고요. 그다음에 얘도 생산 능력이 굉장히 딸려요. 그것도 한 몇 년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딴 데도 아니고 아시아 시장도 아니고 중동 시장도 아니고 유럽 시장을 뚫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앞으로 우리 K2 전차뿐만 아니라 모든 방산 무기가 특히 육상 무기 우리 뭐 있죠? K2, K9 자주포,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육상 무기 체계는 우리가 거의 탑티어입니다.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냉전형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형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무기들을 많이 생산해왔고 우리가 확보했고 그 생산 라인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지금 와서는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네, 생생한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도 빡빡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에 포탄 없다고 다 주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안 팔았지 다른 나라에 다 팔았거든요.
다른 나라가 네. 그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네. 다른 나라에 비어 있는 거 우리가 거기로 수출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10만 발 지원하고 우리한테 20만 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탄 10만 발을 또 줬다. 누구 꺼줬겠어요? 우리가 보낸 거. 이거 택가리만 해서 보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앉아서 돈 버는. 그게 이게 사실 왜 유럽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외주 하청받아서 제조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생산 기지를 유럽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전초 기지가 된다. 중요한 건 그 전까지 대부분 우리 육상 무기체계도 엔진이 독일제였어요. 처음에 이제는 다르죠. 국산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국산으로 바뀌고 예전에 뭐 독일제 엔진보다 못하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하드웨어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인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훨씬 더 쌩쌩하고.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소프트웨어 문제였다. 이게 되게 멋있는 게 또 그 기술력으로 이제 전혀 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논했었는데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으로도 이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뭐 당연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2.5배의 가격을 주고 6년 기다리는 것보다 당연히 K방산을 사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K2 뒤에 뭐 알파벳이 많이 붙네요. 이게 뭡니까? 뭐 GF, 뭐 PL. 이게 뭐 계속 거기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K2GF는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K2 전차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 업그레이드된 게 K2PL, K2 폴란드 버전이에요. 그 P가 폴란드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형으로 K2EX라고 있거든요. 이 익스포트해서 이 EX 버전 조금 손본 게 K2PL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향후 우리 군이 쓰는 것도 K2EX 버전으로 다 이제 바뀌겠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근데 그게 국내에서 팔 때는 150억인데. 지금 130억. 130억인데 200억에 나가고 그게 이제 3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K2PL 이제 익스포트 모델 같은 업그레이드된 모델은 30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가성비입니다. 왜?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는 K방산, 그러니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 K방산은 가성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제가격을 받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팔 필요 없다. 네.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아니 그래도 이제 레오파드가 450억이면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450억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 걔네들은 이상한 애들이니까. 근데 약간 이런 거네요. 왜 자동차도 옵션 조금 추가하면 가격이 팍팍 올라가듯이 전차도 비슷한 거예요? 당연하죠. 거기 뭐 이렇게 뭐 가죽 시트 깔아주고 하나요? 막 열선 안에 시트 이제 뭐 에어컨 나오고 이제 통풍 시트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 보내는 버전은 내부 공간이 우리가 쓰는 것보다 약간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든다고.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덩치가 좀 더 크니까. 그러니까 현지에 좀 더 맞춤형으로. 그러려면 또 이제 뭐 설계도 조금씩은 계속 달라져야 되는 그게 뭐 이제 크게 이제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K2가 한동안 히트를 치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다음 버전 전차를 계속 이미 제조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이제 시제 전차가 나와서 또 이제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차세대 전차 시제가 나온 나라가 또 있어요. 독일도 나왔어요. 미국도 나왔어요. 차세대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뒤처질 수 없죠. 우리가 항상 시장을 선도해야 되거든요. 갤럭시 S24 나오면 바로 25 준비하고 바로 매년 26 준비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육상 무기 체계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야무지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건 성능 좋죠, 가격 좋죠, 생산 라인 빵빵하죠. 이걸 못 따라와. 이거 지금 우리들 따라오려고 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요. 튀르키. 그러니까 사실 튀르키에서 쓰는 알타이 전차도 우리나라 K2 기술 수출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시장이 유럽만 바라봐서는 안 되잖아요. 아시아도 잡아야죠. 가장 제가 앞으로 대박 나는 나라가 어디냐? 중동입니다. 중동. 거기는 그 유도 무기 체계 좀 사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K방산 할 때 보통 우리가 차관을 제공해 주잖아요. 돈 빌려주는 거. 이게 현금 내고 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도 캐피탈 없으면 사기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게 자동차 파는 거하고 달라서 이런 방산 물자는 이게 전략 수출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장관급 이상이 가서 사인해야 돼요.
자, 이런데 이 사우디가 네네네. 사우디하고 UAE가 중동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 사우디가 UAE 근데 이제 계속 후티 반군하고 싸우고 이란하고 라이벌이고 하니까 또 후티는 반군인데도 탄도미사일 날린 애들이고 거기 무기 많다면서요. 예, 그다음에 이란은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보셨듯이 탄도미사일 엄청 날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UAE가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뭘 썼냐? 미국제 패트리엇을 썼어요. 그건 엄청 비싸다면서요. 근데 미국제 패트리엇을 썼는데 예. 미사일 한 발에 예. 45억 하는 거예요. 한 발에 45억. 그게 이제 8발이 하나에 45억. 8발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 하나에 요격 미사일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2발을 쏴야 돼요. 아, 백업. 예.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쟤네 상대방 미사일 하나 날아오면 100억. 그러니까 90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무리 오일머니가 있는 형님도 이게 지금 좀 그렇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빈살만 형님도 일단 계산기 두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상한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기체계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게 걸린 거예요. 천궁이 걸린 거예요. 이런가? 진짠가? 라고 해서 직접 왔죠. 사람들이. 네네네. 중동에서 중동 형들 UAE도 왔고 UAE가 먼저 왔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뭐 이제 뭐 냉각 장치 이런 거 다 괜찮나 다 보고 이렇게 했죠. 마음에 드는 거죠. 더군다나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우리 건 한 발에 15억밖에 안 해요. 15억이요? 우리가 수출령 해서 3분의 1도 안 이렇게 해서 17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요구사항 해도.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놀라운 일을 우리 업체가 경험하죠. 얼마? 예? 차관이 아니고요. 얼마? 차관이 아니고요. 얼마냐니까. 예, 얼마입니다. 바로 결제? 카드 긁어요? 아니, 카드가 아니고 현금. 그다음에 이런 거지. 현금 주면서. 야, 그거밖에 안 하냐? 현금 주면서 뭐 영수증 되지? 뭐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죠. 전화했겠네. 야, 나 지금 한국 안 돼. 대박이야. 야, 이 집 엄청 싸.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UAE가 우리나라 그 천무도 샀어요. 예. 그다음에 몰래 이제 사우디도 몰래 샀고 그걸로 이제 후티 방금 때려잡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코리아에 가니까 쓸만한 게 굉장히 많다. 패트리어트랑 근데 성능은 비슷해요. 성능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패트리엇이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 천궁은 패트리엇이 예전에 90년대 그러니까 패트리엇이 개량을 했는데 그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기술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최신 기술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을 그냥 그런 줄 아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전반적으로 미사일 기술이 좋아요. 우리 LIG 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이 유도 무기 체계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다양한 유도 무기 체계가 중동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배에도 달아놨어요. 아하, 있죠. 예, 배에도 달아놓고 별의별 다 해놨어요. 한국산으로요? 네, 다 달아놨어요. 이야, 신기하다. 더군다나 이거 있잖아요. 그 중동 형님들이 미국하고 관계가 예전 일단 돈 많으면 형님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미국하고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미국하고 관계가. 사우디는 참 밀당을 많이 하죠. 사우디는 특히 바이든 때 굉장히 안 좋았죠. 예, 맞아요. 카슈기지 사건 때문에. 그 언론인 사건 때문에. 네. 트럼프가 와서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트럼프는 계속 이스라엘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 신경 안 쓰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미국제 무기는 특히 지상 무기는 팔 게 없습니다. 사실. 뭐 하이마스가 히트 쳤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비싸요. 하이마스 이제 공격용 이게 다연장 로켓이 무기죠. 있어요. 예. 다연장 로켓이 우리 천무하고 근데 우리 천무는 12발짜리인데 하이마스는 6발짜리예요. 근데 가격은 하이마스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름은 거의 하이마트인데 되게 비싸네.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로켓 체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좋아요. 왜? 우리는 포방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포방부.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군이 유사시에 넘어왔을 때 모든 화력으로 다 때려져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력 시스템을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6.25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그래서 그 로켓 시스템도 미제보다 훨씬 좋은 걸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해도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나아요. 사실. 발사무기 체계도. 예,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미국이 차세대 자주포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미국이 무슨 계획이 있냐면
외산을 사볼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K9 같은 자주포요? 네. 외산을 사볼까? 거기 당연히 누가 후보로 올라갔겠어요. 한화거. 네, K9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할 거예요. 해보면 알겠죠. 가격하고 테스트 해보면 미국도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거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LIG 넥스원의 그 비궁이라는 예. 로켓 체계가 예. 미국이 지금 선택하기 직전에 있거든요. 비궁이 그 해상. 네, 해상에서 유도 로켓, 예. 유도 로켓. 미국은 포기한 거예요. 아, 너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어, 짜쳐. 그래서 안 했는데 그거 우리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서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만 남았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고요. 테스트를 통과한. 네, 다 통과했죠. 테스트 2번인가 3번인데 다 통과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가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선택됐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만약에 천조국에서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가 선택이 된다? 이건 따로 마케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사들이는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네. 일단 미국이 검증한 무기다. 네. 왜? 그럼 딴 데 가면 끝. 미국은 세계에서 실전을 가장 많이 치르잖아요. 맨날 싸우는. 네. 이런 애들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희망사항이긴 한데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 차세대 자주포로 우리나라 최신형 K9A3 자주포를 선택을 한다면 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KF-21을 예. 우리가 만든 4.5세대 보통 그쵸. 보통 4.5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4.75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아, 0.25 올라갔습니까? 예, 왜냐하면 금리 올라가듯이. 왜냐하면 0.25. 예.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잡아보니까 예. 이거 안 잡히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이 그냥 야구만 하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 그래서 4.75세대라고 얘기해달라요. 그래서 그 저기 제조업체에서 항공우주에서 카이에서. 오. 근데 전 거기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KF-21이 어디하고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요. 아 인도네시아 돈은 안 냈지만 굉장히 우리 속색이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 물건 파는 건 모르겠는데 무기 체계 공동 개발은 개발도상국하고 하면 좀 많이 힘든 점이 있어요. 속썩이는. 근데 만약에 미국도 이거 공동 개발이거든요. 예. 표면상은 우리가 같이 개발하자. 근데 우리 거 최신형 자주포 가서 공동 개발 형식으로 우리가 완제품 보내게 되면 이건 선진국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우리 거지만 모양은 공동 개발로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맞춰주고 이게 잡음이 없어요. 우리가 노르웨이의 K9 팔 때도 잡음이 없었고 호주의 레드백 우리 선택했을 때도 잡음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에 이제 물량이 확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진국에 우리가 판매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맨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미싱은 잘 도도네 돌아간 애처럼 계속해서 네.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산업 구조 형태가 전 조금 우려스러워요. 왜냐? 예. 첫 번째 인구 절벽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노동력.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자 엔지니어들 과학기술자를 더 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 오히려. 예. 지금 ADD에서 지난 5년간 나간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ADD가 어디예요? 국방과학기술. 아, 네. 여기는 군사 채널이 예, 아닙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국방색을 입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예, 예. 이게 굉장한 데거든요. 지금 우리가 K방산 다 됐던 게 여기서 다 기초 개발이 이루어진 데예요. 여기서 개발을 주도했었고. 그래서 이런 국가 연구 기관이 업체와 연계해서 다 만든 게 K방산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처우가 그냥 그래요. 여기 처우가 그냥 그래요. 연구 개발자들이 연봉 1억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분들 대부분 박사급. 한 두어 개 가지고 있는 양반들도 많아요. 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해외에 가면은 몇 배를 벌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인력들이 해외에 가면은 일단 우리나라 안 올라오고 그러죠. 야, 이게 뭐 반도체 산업 뭐 다른 것뿐만 아니라 안 올라오고 그러죠. 그다음에 ADD에 있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나마 우리 업체 들어가면 다행이죠. 만약에 이런 인력들이 중국 같은 데 가면 어떻겠어요? 간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중국 조선업을 만든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조선업 우리가 불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연구 인력들을 전부 다 조선 연구 인력들을 중국이 싹쓸이해 갔어요. 조선도.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반도체 기업하면 한국 사람도 엄청 많대요. 예, 그러니까 다 한국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인력 문제잖아요. 그게 크잖아요. 이 방산도 그러네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럼 처우 개선이 돈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 되물어요. 그럼 그거 말고 뭐 있지? 전 그 사람들한테 되묻고 싶거든요. 입장 바꾸면 그렇죠. 본인이 네. 박사급 연구원인데. 당연하죠. 월화수목 금금금인데 연봉 1억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 같으면 하시겠어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모두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이거 뭐 겨우 뭐 돈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처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지금 이런 개발자나 연구 인력들은 제가 만약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즉시 2배 줄 것 같아요. 그래도 모자릅니다. 해외 연구 개발 인력하고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어요. 더군다나 더 우리가 인구 절벽이죠. 또 우리나라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에 예. 그 어느 나라가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반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다 의대 가려고 난리잖아요. 4세, 7세 이렇게. 의전원 간다고 난리치고. 네. 전 세상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왜냐? 그럼 왜 의사가 되려고 해? 물어보면은 당연한 하나죠. 왜? 대우가 좋으니까. 수입도 높고 명예도 있고. 인식도 다르고 대우가 좋으니까 처우가 다르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하니까 이거거든요. 딴 거 없어요. 그럼 이거를 왜 우리가 뭐 가진 게 없는 나라잖아요. 네네. 사람밖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 건 한마디로 뭐예요? 기술력, 그렇죠. 인재죠. 기술력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그 인재가 빠져나간다. 예, 저는 이건 진짜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돈을 못 벌던 시절에는 2배, 3배 주기 힘들었지만 네. 이제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네.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국민 인식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전 초등학교 의대반 있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이렇게 수준이 낮나라고 생각해요. 바꿔봅시다. 초등학교 아니다. 유치원 의대반이 아니라 입대반. 군대반으로 바꿉시다. 군대반. 이게 과학기술반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K-팝 잘 나간다고 해서 아이돌 오디션하면 수백 명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아이돌도 좋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어떤 선전에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많은 과학자와 더 많은 기술 인력이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간단 말이죠. 전 이게 가장 우리 K방산이 직면한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산 기업 가면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 받을 수 있고 네. R&D 잘하면 수억 원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돼야 고급 인재들이 이제 방산 기업 가겠죠. 당연히 가죠. 그리고 지금도 방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카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가보면요. 이분들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한 애국자들이에요. 굉장한 애국자들이에요. 그쵸. 자기가 비록 지금 현재가 이렇지만 자기 헌신을 한다는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인력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인력들이 만약에 그 미국 빠져나가는 건 괜찮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인재가 어느 나라든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 이게 굉장히 K방산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걸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죠. 지금까지는 앞선 선두 주자를 따라잡는 데 주력했다면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들을 넘어서는데 그럼 기술력만 있으면 돼. 여기에다 투자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꿔야 될 거냐.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산체계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만 3년 조금 넘었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30년. 왜냐하면 그 무기체계 그 나라 거 한번 사기 시작하면 10년, 20년 사면 쭉 쓰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10년, 20년 아니에요. 전차 한번 사잖아요. 전차 한번 사서 굴리기 시작하잖아요. 기본이 30년입니다. 그렇죠. 전투기도 한 50년씩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판 무기 체계 보세요. 유도 무기 체계, 전차, 지상 무기 체계, 그 다음에 FA-50이나 KF-21 공중 무기 체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캐나다에서 잠수함 사업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잠수함이.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육해공 체계를 전부 다 아우르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진짜 미국엔 물론 있죠. 예. 미국 빼고 다른 나라가 없죠. 진짜 없어요. 독일은 육상 체계고요. 프랑스는 지금 특화된 체계가 프랑스도 공중 체계하고 네. 프랑스의 전차 UA가 사서 후에 막심하거든요 지금. 아, 프랑스 전차를 하긴 했나요? 르클레르라고 있어요. 그 자동차 아니고? 아이스크림 이름 아닌가? 르클레르라는 전차가 있는데 이번에 UA군은 르클레르 400대는 샀다고요. 근데 이번에 올 초에 우리나라 K2 전차 가서 예. 같이 우리가 공동 훈련을 했거든요. 네네. 연합 훈련을 했는데 5km 떨어져 있는 표적을 르클레르는 못 맞추는데 우리나라 K2 전차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K2 전차 스펙에는 그 유효 사거리가 3km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5km밖에. 그럼 UA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야, 너 뭐 어떡한 거냐. 우리 원래 이런데. 이렇게 얘기했고 더군다나 뭐냐. 우리가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그때 마련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차 군안 훈련. 군안? 네. 전차가 격파돼서 작동 불능했을 때 이걸 끌어오는 거. 가져가는 거. 예. 유해가 이런 장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거 가져가서 눈앞에서 보여줬다고. 얘네가 이제 유해가 거의 레카차가 퍼진 차 끌고 가듯이 탱크를 막 이렇게 우리 저거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 원센트로 다 있거든. 그러면 유해가 지금 르클레르 전차를 바꿀 때가 됐거든요. 그럼 그것도 오래된 거예요? 예, 굉장히 꽤 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잘못했나?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뭘 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정치 외교적인 것도 같이 덧붙여져 있어야 되다 보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해 주신 나토 안에서의 어떤 담합 체계 같은 것도 있었고 중동 지역을 우리가 뚫어내야 하는데 뭐 조금 싫어하시는 표현이지만 뭐 가성비라는 것도 그렇고 무기의 성능만으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K 방산이 우리 외교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중동 국가들은 무기를 삼으로 해서 외교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우디나 UAE 무기 체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미국제 찔끔, 유럽제 찔끔, 중국제 찔끔 막 이래요. 너희 것도 사줄게, 너희 것도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무기 체계가 복잡해지면 돈이 한없이 들어가요. 무기 체계가 단일화되고 통일화돼야지 이게 효율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외교의 레버리지로 삼아야 된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돼요. 굉장히 이건 뭐 너무나 뭐 외교가 안 중요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 보세요. 전부 다 슈퍼파워 네이션이잖아요. 내가 전교에서 5등 하는데 전교에서 1등부터 4등까지 다 우리 반에 있어.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생 양아치 깡패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군사 동맹국인 미국은 굉장히 친구 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외교를 어떻게 잘해야 되냐? 한마디로 우리 국가의 핵심 이익이 무엇이고 우리 국가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갈아엎잖아요. 모든 외교 라인. 정책, 외교 라인, 그다음에 국가 정책 이렇게 다 엎어지잖아요. 전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해요. 미국 봐요. 미국의 오바마 이후부터 미국의 정책은 뭐겠습니까? 중국 한 놈만 패예요. 그런데 트럼프 했다가 바이든으로 바뀌었을 때 중국 한 놈만 패가 바뀌었나요? 더 팼잖아요. 다시 트럼프로 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한 국가 전략 목표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가 뭐 어디에 갔었냐면 그 다음 날이었나? 우리나라하고 해외 유수의 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하는 학술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모든 사람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이 결론이 뭐였냐면 다 똑같아요. 뭐라고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험 요소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어디서 전쟁이 나고 이런 외부에서의 압력 요소가 우리나라 불안 요소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의 분열, 정치적 분열, 정치적 혼란
국민 분열 이게 우리 내부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소름이 끼쳤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기 체계를 잘 팔기 위해서 혹은 이거 사주면 아니면 또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고 너희 급하지 우리가 빨리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참 방산이라는 게 종합 예술이네요. 종합 예술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도체 이후에 앞으로 먹거리는 전 방산이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아이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반도체나 2차 전지의 주가 흐름과 방산의 주가 흐름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반도체도 HBM 정도와 방산 몇 배씩 올랐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조선 쪽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길이 생겼거든요. 드디어. 그렇죠. 왜? 미국이 2015년인가 16년에 미국의 원래 전 세계 해군 1등하면 미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전투함 숫자보다 중국의 전투함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단순 숫자로. 예. 물론 뭐 전체 톤수에서는 미국이 앞서지만 더군다나 미국의 조선업이 작살이 났잖아요. 사실 미국과 유럽의 조선업의 허리를 부러뜨린 건 일본이었고 마지막 숨통을 끄는 게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싸게 잘 만드니까. 네. 완전히 뭐 요만하게 명줄 하나 남은 거 우리가 도끼로 쾅 찍어서 딱 끊어버렸거든요.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뭐냐면은 잠수함하고 전투함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조선업이 워낙 투자를 안 하고 낙후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계자가 우리나라 이제 조선 관계자가 미국 가서 조선소 봤대요. 우리나라 80년대 수준이다. 네.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3년째 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잘 만드는 무기 체계는 뭐냐면 공중 무기 체계 있죠. 날아다니거나 뭐 미사일 쏘 이런 거. 이런 거는 미국이 계속 다른 나라보다 한 5발짝 앞서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도 뭐 스텔스 전투기 나왔다. 아유 상대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적으로 투자 안 한 쪽이 많으니까. 특히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박살났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우리 하나오션에다 뭐 했어요? 우리 그 MRO. MRO. 그거 했잖아요. 유지보수. 유지보수 했잖아요. 이건 시작이에요. 잘하면 전투형 플랫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전투형 플랫폼이라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전투함 만들고 싶어요. 지금 나왔던 전투함. 야, 이 전투함 쉽게 말해서 이지스함이라고 할게요. 이지스함 플랫폼만 좀 만들어줘라. 안에 건 우리가 채워놓을 테니까. 뼈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플랫폼. 그거 우리가 잘 만들거든요. 이거 미국은 안 그런다고 하죠. 안 그런 우리 일단은 뭐 유지보수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유지보수에서 좋으면 자꾸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 그다음에 너 잘하네. 이것도 한번 더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은 전투함 한 잔 만들려면 3-4년 걸려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1년 안에 만들거든요. 뭐가 됐든. 엄청난 그다음에 조선시설, 도크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능력이 있는 게 우리나라고 일본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또 군함을 하다 보면은 생각처럼 효율이 안 나올 것이다. 마진도 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염려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잘못된 거죠. 왜? 미국하고 장사할 땐 마진을 포기하고 해야 돼. 처음에는요? 아니면 영원히? 영원히는 아니지만 웬만큼 마진 포기하고. 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레퍼런스가 된다. 이거는 따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야, 미국이 사주는 배야. 너네 이거 안 살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마진이 남게 해요. 세상에 장사꾼이 미쳤다는 말 믿어요? 믿어요? 아니죠. 저희도 이거 미치고 팔고 있습니다. YG 부스터. 그러니까. 근데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제안하고 줄 수 있다. 마덱스라는 방산 전시회가 있어요. 해양 방산 전시회.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우리 이제 하나 오션에서 만든 무인 잠수정이 있어요. 무인 잠수정인데 미국 관계자가 와서 봤어요. 보고서 이러는 거. 왜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컨셉하고 크기하고 모양이 너무 똑같은데 성능은 어떠니? 이러이러해요. 이러이러해요. 그럼 너네 혹시 이거 우리 사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 물어봤대요. 미국 관계자들이 가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나 전략 잠수함은 비밀 사항이 많지만 무인 잠수함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양 만들어줄 수 있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걸리지? 시간? 뭐 얼마 안 걸려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계산기를 지금 두들기고 있죠. 어떤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거기에 미국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동맹국이 그러네.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트럼프가 방위비 올린다고 하죠. 네네네. 방위비 올린다고 막 GDP 하잖아요. 5% 쓰라고 그러니까 뭐 신문에서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냐. 저는 어떡하냐라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부분 외교가에서 무슨 얘기가 왔냐. 이제 외교의 시대는 가고 거래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래를 어떻게 잘 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죠. 즉 저기서 저런 조건을 내밀었을 때 오케이. 그렇다면 너네가 이런 조건을 했을 때 너네는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니를 굉장히 외교를 잘하면서 거래를 잘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관세 협상 할 때처럼. 네. 거래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걸 강조해야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너네가 해주면 이게 너네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잘 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알래스카 LNG 이쪽 투자도 그렇고 조선도 이제 대표적인데 근데 또 미국 쪽에서 이럴 수 있잖아. 야 너네 어차피 돈 벌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발주처야. 우리는 너희의 고객이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것도 쉽게 말해서 일단 고객의 입맛에 맞춰야죠. 일단은 맞춰야죠. 일단은 맞추지만 거기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 그럼 우리도 거절했죠. 왜냐하면 이번에 아파치 우리가 안 산다고 했던 것도 미국의 보잉이 가격을 1.5배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잉이 어떻게 했어요? 야야야 가격 좀 낮출게. 깎아줄게. 늦었어 우리가 이랬거든. 안 사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파치가 안 필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공격 헬기가 나왔거든요. 마리논이라고 해서. 물론 아파치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그거예요. 쟤네가 저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네. 우리가 이래서만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등한 거래가 안 되겠죠. 하지만 하다 보면서 우리가 대등하게끔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걸 뭘 얻어낼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가 K방산 잘 나가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목말라하는 핵심 기술이 있거든요. 핵심 기술이요? 항공기 엔진 기술. 두 번째 원자력 잠수함 추진 기술이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핵의 불균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동맹국을 무시하고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자력을 무기가 아니라 추진체로 쓰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해요. 왜? 호주는 했거든요. 호주는 지금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협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도 동맹국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잠수함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영해가 적으니까 원자력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워낙 영해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원자력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거든요. 무제한 자망이. 그러니까 멀리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얘가 들어가면, 오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거를 떠나서 일단 한국이 저걸 갖고 있는데 저게 물에 들어가는 순간 싫은 나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네요. 저게 물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을 거 아니에요. 북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물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시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왜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뭐예요? 잠수함 탄도발사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저기다 얘네가 또 뭐 벙커버스터 같은 것도 뭐 8톤짜리 만들고 뭐 혐오 5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싫을 거 아니에요. 저걸 왜 만들어 막 이러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비록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이거는 우리의 위상을 우리의 힘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술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천지 차이예요. 하나의 차이가 큰 차이다.
호주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왜냐하면 선례가 있잖아요. 선례가 없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쉽진 않겠지만 집요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뭐 조선소에 투자해주고 우리가 네. 뭘 하는 여러 가지 해주고 이 기술도 예. 우리가 항상 자주국방 하잖아요. 자주국방이 아직 안 된 게 많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전 이것만 해결되더라도 저는 자주국방에 한 발이 아니라 두세 발 다가갈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 국산화도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면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F-21 파는데 저쪽에서 만약에 KF-10 파는데 엔진 지금 미국제예요. 예. 미국이 저 나라에 못 팔겠어. 엔진 우리 공급 안 해줄게. 우리 못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K2 전차에 독일제 엔진 들어갔을 때 중동에 못 팔았거든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엔진이 있으니까 네. K2 전차를 어디든 팔 수 그렇죠. 있듯이 이젠 제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기술적으로는 그런 엔진 사이드인 네. 거, 특히 이제 항공 부문의 엔진이고 외교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인재 유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와 오늘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왜 방산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저 국뽕이라고 막 이렇게들 네. 하시는데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국력으로 봤을 때나 국뽕을 빼고 봐도 사실 네. 이제 탑 레벨이라는 시장이 증명해 주잖아요. 그들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시장이 사가니 300억짜리 사겠어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K방산이 잘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K방산이 잘 나가니까 우리 국방력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만큼 좋은 무기를 우리가 쓰니까 예.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 네. 하지만 K방산이 잘 나가는 것과 우리 국방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건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결국엔 K방산을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갖다 팔에 제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땅에서 네. 쓰던 무기, 실전 배치되어 있는 무기들을 해외에 파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모자랐던 기술들도 그렇죠.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국가에서. 우리나라 인재도 그렇고.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는 군의 요구가 아니라 업체들이 나서서 먼저 제안을 훨씬 우수한 무기를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 개발해 봅시다. 너네 이런 거 필요할 걸? 업체가 나서 업체 주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 군 주도가 아니라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런 어떤 인재들에 대한 인식 전환, 국가 발전 방향의 확실한 목표, 그다음에 이 R&D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화끈한 투자 다 필요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K방산이 이렇게 잘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고전했을걸요. 주식시장 작살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기사 조선방산 뭐 이거 빼면은 그러니까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방산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예. 반도체?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계속 반도체일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K방산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거. 또 샤를세와님 덕분에 우리가 또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습니다. 샤를의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